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좀. 우수관 관리 잘 안 하고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예. 그래야 나중에 돈으로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이제 G7 얘기도 했고 재계총수 만남 얘기도 했고 또 북한 대북 관계 어떤 변화도 이제 좀 두 전문가들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열흘 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의 의원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 열흘이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인수위가 없이 임기를 바로 예.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사이에 국정 공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또 뭔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비서실 인사로 시작을 해서 열흘 동안 숨가쁘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열흘을 돌이켜 보면 앞서 대담에도 나왔지만 경제 관련 행보가 단연 많습니다. 제1호 명령도 비상경제 TF. 예. 그동안의 계엄과 내란 사태 속에서 어느 정도 좀 방치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예. 그런 뭐 물가를 비롯한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또 주식시장 방문, 또 경제인들과의 뭐 만남 그리고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어떤 만남 이런 거 보면 경제 관련 행보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안정과 성장에 대한 기대치 그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북 방송을 중단을 했는데 예. 또 북한이 또 그만큼 호응을 해주니까 접경 지역의 국민들은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잘할 것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제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이 득표했던 49%보다는 좀 높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좀 역대 대통령들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70% 정도면은 이게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높은 편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뭘 해도 좋게 봐주고 너그럽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시기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해도 집권한 지 23일째 만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열흘 정도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면은 비슷한 설문을 비슷한 시기에 했을 때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9%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87%,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85%였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불행하게 탄핵을 당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뒤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제가 큰 문제였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를 겪었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허니문 기간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가는 민생, 경제, 인사 이런 예. 것에서 난다라는 점을 이재명 정부가 명심하고 꼭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한 정부가 되길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또 잘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했으니까 우리 저 송영훈 대변인에게 좀 까칠하게 먼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열흘
지켜봤더니. 일단은 지금 그 대북 확성 방송 중단을 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약속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왜 시작을 했냐면은 북한이 남측으로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대응 조치로 작년 6월 9일에 재개했던 겁니다. 예, 예. 즉 원래 이 대북 확성 방송과 맞바꿔야 될 것은 대남 소음 방송이 아니고 오물풍선 중단을 위한 명확한 조치예요. 지금은 안 내려오잖아요. 오늘. 지금은 안 내려오지만 언제든지 내려올 수 다시 있다.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동안에 판문점 합의도 판문점 선언도 지키지 않았고 9.19 군사 합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만들어진 것이 남북 개성에 있었던 연락사무소인데 예.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5년 동안 3,400회가 넘게 서해의 포문을 개방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오물풍선 등등까지 얼마나 위반 사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책만큼은 선의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계별로 정확한 보장을 이끌어내면서 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성급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방송을 먼저 우리가 중단한 것은 성급했다. 물론 강화도와 같은 접경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반론하시겠어요? 뭐 반론이랄 것도 없는데 대북 정책도 결국은 경제 정책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접근하고 있다고 봐요.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민생의 안정과 그리고 국민의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성장을 갖다가 공약을 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 쏘고 내려보내고 또 뭐 대북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 또는 뭐 미국에 대한 뭐 굉장히 뭐 정말 그 악의적인 예.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서해 그 소위 분쟁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방사포라도 쏘고 예. 이러면 우리 경제 회생할래 회생할 수가 없어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 먼저 확약을 받고 뭐 푸느냐 마느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할 시간을 좀 그 소위 말해서 북한이 코리아 리스크 이 안보 리스크를 갖다가 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였고 물론 뭐 보수 측에서 봤을 때는 예. 아쉬운 측면이 있겠지만 효율성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또 외국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통상 외교도 하고 안보 외교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시그널을 북한에게 우리 잠깐 좀 시간 좀 줘. 예. 이런 시그널을 보낸 거고 북한이 또 거기에 호응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국민들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켜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 이제 사후적으로 아마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거 외에 좀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를 너무 이제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 대목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처음 낙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요. 급하게 출범한 정부이긴 하나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 자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좀 더 꼼꼼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이제 친구에게 뭐 집을 차명으로 맡기고 그렇죠? 그 같은 날 또 아파트를 또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사전에 검증이 안 됐을까?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수위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증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라고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본인이 검증 과정에서 말했기 때문에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임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 눈높이와 현저히 벗어나는 매우 느슨한 안이한 검증 기준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불법 명의신탁 의혹 말고 또 불법 차명 대출이 불거졌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안타까움을 충분히 표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예.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시도를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사퇴했다고 합니다만
계속 그런 느슨하고 안이한 검증 기준을 가져간다면 이재명 정권은 극초반부터 오광수 정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불거져가는 인사 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자문위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등해서 인사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또는 대출과 관련된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또 역할을 하기에는 내부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인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이 사람을 쓰고자 하는 큰 대의가 있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부적절하다? 무슨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이 아닙니다. 예. 네, 뭐 저는 뭐 인사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 인사 문제의 중요성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 80여 일 만에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였어요. 수많은 그 낙마들을 보면서 예. 국민들이 정말로 공정을 외쳤던 대통령의 인사가 이 정도냐,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20%대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떤 정부든지 간에 예. 인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광수 수석의 낙마 사태는 이재명 정부에게 뜨거 이런 어떤 경고성 그런 어떤 입의 사건 예.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이런 뜻이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 소위 검찰 개혁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습니다. 그럼 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런 개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검사 출신의 오광수 수석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를 대체제를 하기에는 지금 마땅한 인사를 갖다가 찾기 어려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할 때 꼭 필요한 인물이면 저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강제적인 인사, 강행보다는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추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예. 이야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의 첫 낙마가 그러면 여기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앞서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다른 데까지 들불처럼 번져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져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인데, 지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완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의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두 분들이 다 소명을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내일 상세하게 밝히겠다고도 하고 있고,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 제3의 오광수 사례가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취임 열흘 만에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당이 너무 침소봉대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자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당의 비판, 쓴소리 뭐 필요하다고 봐요. 그 야당의 비판과 쓴소리 없으면 여당이 국회도 의석도 다수인데 어떠한 그 소위 뭐랄까요, 견제감이나 예. 또는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야당이 휘둘려갈 필요도 없지만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여러 번의 정부 인사에서 드러났어요. 예. 문재인 정부도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인사했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높은 학점을 받기에는 예.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로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니 국민들이 좀 양해를 해달라. 예. 이런 솔직한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인선 아닙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번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포함해서 전과 사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번에 그럼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 국무총리도 전과 사범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있으면은 적어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명을 했다가 지금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4천만 원을 단순히 안 갚았다고 늦게 갚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일컬어지는 강모 씨는 2010년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또 김민석 후보자가 2008년에는 그 강모 씨 소유 오피스텔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기도 했고요. 또 2014년에 이른바 마포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예. 원외민주당을 만들 때 함께 당을 만들어서 그 강모 씨가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끈끈한 사이인데 돈을 빌려서 또 7년 동안 갚은 적도 예. 없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느슨한 인사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러다가 오광수 정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예.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년 전에 계속된 낙마 사태가 났을 때 예. 그 당시 여권 인사들, 국민의힘 인사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하기 정말 힘들다. 일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 잣대, 그 당시에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옹호하던 그 잣대를 조금만 저는 뭐 야당이 비판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예. 보지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조금 더 협력적인 그런 관계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만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옹호는 안 했습니다만은 비판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 중에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167명 국회의원 중에 찾아보면 김민석 후보자보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도 김민석 후보자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총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 추천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될지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제 큰 숙제를 안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는 뭐 내일 또 소명을 직접 자세하게 한다고 하니까 좀 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당 쪽에서는 이제 3대 특검, 내란 극복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강도 높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몇 가지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검 문제, 3대 특검 문제만큼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영상을 좀 보고 제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건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G7 갔다 오셔갖고 할 줄 알았는데 어저께 갑자기 뭐 추천되자마자 밤에 해서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데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을 보호한 국회의 총적인 무예랑 보고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각 지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는 자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수사에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지금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나 조은석 서울 고검장 이하 현재의 검찰도 또 현재의 그 살아있는 권력의 외압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간섭에 굴복해갖고 저희들이 뭐 잘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지금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당을 중심으로 강경하게 추진이 됐고 대통령이 바로 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읽힙니다. 근데 지금 경제 민생 살리기와 이게 두 개 같이 병행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이제 특검이 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슈가 다 글로 또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면 경제 민생 살리기가 좀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정말 여건으로서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작년 재작년에 이거 다 풀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당시에 당 대표 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시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했다라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3개의 특검이 진행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결국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에서 쌓였던 그런 폐해들을 당시에 여당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심기 경호에 바빠서 예. 결국 외면하던 게 지금 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불행한 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 특검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미 작년 재작년에 풀고 갔어야 될 문제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최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다가 계엄이 났다,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계엄 특검까지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냥 김건희 특검과 최병 특검 문제를 수용을 했더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다. 정권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야권의 주장은 공감을 하세요? 일부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예. 같은 사람만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차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 2023년 12월이네요. 방송에 나와서 이건 상설특검 도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됐네요.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발의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권에서 주체적으로 실행이 됐더라면은 이렇게까지 타격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 수사 인력의 과잉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지 좀 검사 말씀드리면요. 120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공수처에서 1년 반 이상 수사를 했습니다. 예. 아마 거의 막바지에 왔을 거고 특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한 2달이면 결론 날 거예요. 그런데 수사 기간이 최대 14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파견 검사들이 와서 남는 기간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예.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별건 수사로 확장해 나가면은 그런 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이 이렇게 과잉하게 작동을 하면 결국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널리 납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 정치 보복이라는 색채가 끼는 순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검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렇게 과잉한 인력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병 특검은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내란 특검은 지금 이제 법원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희 MBN이 보도를 단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특검이 부르면은 안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특검 이전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 자진 출석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본인에게도 피의자로서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했을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본인이나 본인의 변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다소 때늦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이 지점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뭘 해야 되는지 내부 사람으로서 좀 고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2번 불응을 불응했죠. 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도 당에서 논평이나 입장을 통해서 자진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점점 더 개혁과 변화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안에 그게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윤석열와의 어떤 절연이라든지.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 풀었어야 될 숙제를 풀지 못해서 이렇게 왔고 정권까지 내줬는데도 아직 그 목소리가 주류 목소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예. 봐요. 앞서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주요 의원들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봐라.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맞아. 박수 칠까요? 박수 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나 앞으로 있는 후보자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반 이재명 앞에서 반 이재명 얘기는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대우도 깨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엄이 터져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이 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선에 져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결국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는 있는데 예.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외면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할 때 그 외면이 아주 그게 달했다고 봐요.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의 주류는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바뀌지 않는 당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심도 깊은 논의를 안에 계신 분이든 예. 밖에 계신 분이든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듣고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여론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단일화 여론이 더 커져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단일화를 해야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단일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부채 이런 말씀 쓰셨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지. 누구 계승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김재섭 의원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같은 이제 소장파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아직도 그러면 당은 소위 말하는 친윤 또는 찐윤이 여전히 당권을 쥐고 장악하고 있고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이 선으로 후퇴할 생각도 없는 건가? 그런 건가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 대단히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난 지가 이제 2달도 넘었고 대선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때늦은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구주류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일종의 핑계를 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은 8월 16일도 아니고 9월 16일에 독립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태극기를 흔들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태극기 걸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왜 독립운동에 반대했었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기자회견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없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엄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있었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때는 44% 가까운 득표율로 늘어나서 이제 절반 가까이가 됐고 지금은 당의 변화와 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천목회와 같은 소장파 신진 인사들 당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말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당은 친윤, 찐윤이 장악하고 있지만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1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의원들이 44명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107명 중에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당장 월요일에 있는 원내대표 선거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가 당의 방향타에 있어서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의 발언의 그 기대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희망을 갖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거냐 굉장히 너무 빤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하면서 이미 시그널 준 겁니다. 우리 흔들리면 안 돼. 단합해야 돼.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뭐 당무감사니 뭐 이선후퇴니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그래서 예. 소위 말하면 바지사장, 비대위원장 패싱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친윤 원내대표 중심으로 우리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우리끼리 기득권 지키면서 지방선거 다음 공천까지 우리 잘해먹고 잘 살자. 사실은 그 메시지에서 이상도 이하도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런 변화의 바람이 뭐 재선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좀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더 늘려서라도 변화하자 이런 바람이 원내대표 선거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거죠. 여전히 이제 친윤이 당권을 장악해서 갈 거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원내대표 자리 잡고 그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친윤 중심의 소위 단합과 단결을 외치는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반사 효과를 누리면서 우리 가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제 친윤이 당 원내를 장악하게 되면 9월에 있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럼 여전히 친윤이 가는 건가요? 당 대표까지? 글쎄요, 뭐 이제 원내대표 결과를 예. 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모두의 예측대로 소위 친윤 중심의 원내대표 그리고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면 과연 전당대회가 있기는 할까? 또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김문수 전 그렇죠.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후보와 또 이 소위 친윤의 전략적 동맹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여전히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예. 과연 저 당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당 지지율이 21%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블 스코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박창한 교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긍정을 말씀하시는데 부정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 지점은 뭐예요? 결국에는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봐야죠. 예.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도 결국은 당원들이 본인들의 주체적인 결단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 당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분포는 특정 지역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화에 더 소극적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원의 분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각자 자기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은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는 매번 끌어내리면서 언제까지 도대체 비대위를 계속할 거냐. 우리는 그러면은 예. 전당대회 투표할 때만 잠시 당의 주인이고 그 외에는 늘 구경꾼이나 관객에 불과한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보수가 바로 설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가 이번에 원내대표도 그렇고 다음번에 있게 될 어떤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계속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적 스케줄이 미확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할지 안 할지가 일단 정해지지 않았고 또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당의 개혁의 문제는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일단 월요일에 있는 원내대표 선거부터가 당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죠.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와서 정당 해산을 시켜버리고 보수의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정당은 해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판례에 보면은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 대표나 당직자의 언행 그리고 당의 이념이나 예. 정강 정책에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가 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당일에 당시 당 대표가 앞장서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내고 국회로 달려가서 함께 계엄을 막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그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후보 교체 시도를 막아냈어요. 정당 해산은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카콜라도 좀 다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까? 사실은 뭐 아무리 바깥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만 안에서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던 힘도 그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그거 하나잖아요. 소위 말하면 영남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지지를 받는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영남 자민련으로 간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영남 자민련의 숫자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그 내부적으로 호응하는 세력이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또 이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보수 정당의 어떤 그 소위 견제나 또는 존재감 이거 자체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도 정권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잘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 와이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